뉴스앤 이슈 3부 시작합니다.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1%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57분 기준으로 지난 24일 종가보다 1.57% 떨어진 2022.68로 203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 원, 98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개인 투자자가 1,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51% 떨어진 659.67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 증시 불안에 국내 주식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발 악재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 월가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게 문제라면서 또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전날 3% 가까운 급락세로 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 장을 마감한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을 비난했습니다. I certainly have confidence, but I think it'll straighten. They're raising interest rates too fast because they think the economy is so good. But I think that they will get it pretty soon.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미국 기업을 살 기회라며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장들과 통화하고 감독 당국자들을 만나 시장 불안을 키운 문우신 재무장관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월가뿐 아니라 정가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작은 경제 충격을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제 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측 구간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특별 편성된 열차는 이제 곧 판문역을 떠나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도라산역입니다. 행사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행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떨어진 송악 플라자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다시 판문역으로 돌아가서 오후 1시에 서울로 출발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쯤 출발 채비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열차는 오후 1시 반쯤, 30분쯤 뒤인 오후 1시 반쯤 이곳 도라산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입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경 때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후 2시 전에 서울역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인 만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지만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사 이후에는 철로를 지지하는 침목에 서명을 하고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와 도로 표지판 제막 등의 순서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외에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철도 관련 인사 8명도 함께하며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착공식이 끝나면 추가 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오늘 이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특별한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개성의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또 10여 년 전 남북 화물 열차를 운행했던 신장철 기관사였는데요. 이들의 소회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끌고 와서 다음 날 아침 일찍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객 열차 시작하고 화물 열차도 시작을 하면서 또 마지막 열차 끌고 온 것이 경의선 중단된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몇 년 만에 낳아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하던 고향 땅을 간다는 거,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그 기쁨이랄까 그거 몰라요. 젊은 분들을 왜 저렇게 고향을 갈망할까 그러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내년에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 정세가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한 해 외교 활동을 결산하면서 올해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우여곡절은 있어도 내년에도 부단히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에도 김 위원장의 주도적 역할로 한반도 정세가 역전하지는 않고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불법적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여야,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 착공식에 대해서 여야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에 대한 반응도 한국당과 여야 사당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날리는 열차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철마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참한 한국당을 향해서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몸리를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화해와 교류의 역사적 장면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도 국가 안보 태세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행사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실체가 없고 기회가 없는 가불 착공식이라며 이번 착공식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여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어떤 것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치원법 흐림, 산업안전보건법 맑음 정도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치원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고 지금은 정해된 상태인데요. 여야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다시 법안 소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교육위 위원 15명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음 정부가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보다는 많이 이견이 줄어 현재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 등 2개 부분 정도의 쟁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부 쟁점이 합의될 경우 바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 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감찰을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된 부분은 수사로 넘길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대검찰청입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이동하기 위해 셀프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 마지막으로 KT 임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비위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말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 수사관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골프장 7에서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청와대 자체 감찰대와 진술 일부가 바뀌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신 그 세 가지 가운데 경찰청 방문한 건이 아무래도 이 감찰의 핵심 사안으로 꼽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 수사관이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사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모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목적이 지인 최 씨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의혹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 수사관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김 수사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경찰에 넘겼던 첩보 3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을 방문한 날 최 씨가 조사 중인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최 씨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에 물어본 적 없다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데요. 경찰청 방문 전 김 수사관이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 거래를 시도하려고 최 씨와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예. 녹취 파일에는 딜을 해보자는 최 씨의 말에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고 대답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 수사관은 해당 녹취 파일을 놓고 청와대가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감찰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거쳐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는데요.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로 전환되면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고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감찰과 동시에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로 쪼개져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은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고요.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4명을 고발한 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함께한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변호인은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요한 증거나 자료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청와대는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 게시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오늘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이 당사자 진술과 CCTV 분석 등 40일가량 진행한 수사 결과라면서 폭행과 모욕,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이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각도로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서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수사관 34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파일 등을 수색해 보일러 설치 당시 기록과 점검 일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찾아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친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잡고 보니 게시자는 20대 8명, 30대 4명 등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네티즌 또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보복성 영상물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해부터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 주요 내용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아동 양육비가 자녀 한 명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아이 돌보미가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아이 돌보미 수를 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경우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특정 업종은 인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경력 단절 예방을 돕는 지원센터가 3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도 확대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저층 주거지 활성화 등을 통해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만 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주거 비율을 높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은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증가분의 절반의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의료원 주차장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해 2만 5천 호를 짓고 층수 규제 완화나 신축 주택 매입 같은 저층 주거지 활성화 등을 통해서 2만 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당 아파트 가격이 21.9%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아파트값이 평균 14% 이상 올랐고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강남구를 앞질렀습니다. 고급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가운데 한 채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뛸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이단락한 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될 때마다 1위를 차지했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고요.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국민소통수석인 윤영찬 수석이 밝힌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동부지검에서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수 없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포 이어갑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북한이 공단 폐쇄로 갑자기 전원 추방을 선언한 뒤 4시간여 만에 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인력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통보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으로 중단됐을 때는 진짜 이건 마음에 큰 공황 상태가 완전히 와 있고 이거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길도 없고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어갖고 진짜로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추가적인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뭐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정부의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필히 믿음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객한테도 좋은 보탬이 되고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간에 다시 재가동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좀 재개돼서 우리 하루빨리 북한 근로자들하고 얼굴 맞대고 하루빨리 좀 만나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입니다. 빌려준 차량에 흠집 등을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2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모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전주와 대전에 렌터카 영업소를 차려놓고 고객이 차를 반납할 때 흠집 등을 내는 수법으로 50번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손 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고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 등이 달아난 손 씨를 150m 정도 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손 씨는 이미 지난달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살 A씨와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당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대구 북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주변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컨테이너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조수석에 타고 있던 38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속도로 일부 차로를 통제해 2시간여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충남 홍성군 죽도항 부근 바다에 기름이 흘러 이틀째 방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령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죽도항 부근 바다와 해안가 1km 구간에서 기름띠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이 들어갔으며 죽도 부근 해상을 지나간 어선과 예인선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서쪽 5.5km 해상에서 79톤급 어선과 예인선이 끌고 가던 8,000톤급 바지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47살 최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배 2척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골프장은 골프 코스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는데 홀과 홀 사이를 오갈 때 바지선을 이용하도록 돼 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도 방콕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북부 피사눌룩의 한 골프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76살 하모 씨와 68살 성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에 강이 있어서 골퍼들이 다른 홀로 이동할 때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실종된 하 씨와 성 씨가 각각 전동카트를 타고 바지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전동카트가 앞에 있던 전동카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2번째 카트가 좀 앞으로 속력을 내서 부딪히는 앞에 카트에 있는 남녀분이 빠졌고 이로 인해 일행 가운데 3명이 물에 빠졌지만 1명만 구조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앞에 남녀가 물에 빠졌을 때 뒤에 남자분이 운전을 하셨대요. 예. 그분이 이제 걸려있는 상태에서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재 전문 잠수요원 3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이 흙탕물인데다 강폭이 200m나 되고 최대 수심도 15m나 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국인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게 내년 우리 경제에서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 어제입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런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또 대단히 절실한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요즘 침체, 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측 구간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죠. 네, 특별 연차가 조금 전에 도라산역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 특별 열차가 도라산역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 장면 현장에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착공식을 위해서 특별 편성됐던 열차가 판문역을 떠나서 지금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판문역에서 오후 1시쯤에 서울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30분 정도 걸려서 지금 도라산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네. 자, 열차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입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경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2시 전에 서울역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보통 출입국 때는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입경 그리고 출경 절차입니다.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은 입경 그리고 출경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출발할 때는 출경 절차를 거쳤고 지금은 입경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행사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기자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또 예정대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된 뒤에 식사를 했습니다. 북측과 헤어져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예정된 대로 1시쯤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시 40분 정도의 지금 도라산역으로 이 특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착공식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인 만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측에서 특별 행사에 참석하고 온 이 열차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열차에는 저희들이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북측에 고향을 둔 할머니 그리고 10년 전에 열차를 운전했던 교환사도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네. 이 열차에 어떤 그 소회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지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 이 착공사 이후에는 철로를 지지하는 침묵의 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도로 표지판 제막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약 1시간의 행사 아무 문제 없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후에 추가 정밀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열차에는 남과 북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철도 관련 인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8명이 함께 있는데요.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유라시아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의 철도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판문역을 떠나서 도라산역에 열차가 도착해서 멈춰 섰습니다. 오후 1시쯤에 서울로 출발했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열차는 달렸고 이제 다시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정차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주변에 뭐 취재진 외에도 관련된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군인도 보이고요.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불과 판문역까지는 7km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까웠지만 그동안 오가지 못했던 거리를 오늘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차 표지판에는 서울과 판문이라는 표지가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착공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곧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 지금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자리에서 이동하지는 않고 있군요. 네, 보통 출경 때는 열차 안에서 출경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네. 입경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니까 열차 안에서 간단한 입경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 그 탑승자들의 움직임은 없고요. 지금 문이 잠시 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경 절차 뒤에 2시까지는 서울역으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인가요? 예, 지금 빛이 반사돼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시 전에 서울역으로 출발하면 1시간여 뒤에는 서울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6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